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작년 말 신호등 연정 붕괴로 흔들렸던 독일이 5개월 만에 권력 공백 위기를 해소했습니다. 조기 총선 뒤 45일 만에 대연정에 성공한 건데요. 다음 달 초에는 메르츠 총리를 비롯한 새 내각이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독일이 돌아왔다라고 발언한 메르츠 총리의 말처럼 독일이 다시 유럽의 중심 축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과 방위 공약을 둘러싼 불확실성, 경제 위기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대연정에 합의한 새 내각이 독일과 유럽의 재기를 위해 어떤 로드맵을 마련했을지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브라질 소식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던진 고율의 상호관세 충격파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몇몇 국가는 관세 전쟁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중 한 곳이 바로 브라질입니다. 관세 전쟁이 브라질에 미칠 영향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월 11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이 125%가 아닌 145%로 확인됐습니다. 상호 관세율이 84%에서 125%로 인상됐고 앞서 미국이 중국산 펜타닐 유입을 문제 삼으면서 부과했던 20%의 관세율이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도 합의를 할 수 있길 바라면서 대화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90일 유예로 폭등했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적용하는 합계 관세율이 종전에 알려진 것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중 무역 갈등 격화에 따른 침체 우려가 되살아났기 때문인데요.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50% 떨어진 39,593.66에 S&P 500 지수는 3.46% 내린 5,268.05에 나스닥 지수는 4.31% 낮아진 16,387.31에 각각 마감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외 국가의 상호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데 대해 유럽연합도 대미 보복 관세 부과를 90일 동안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해 15일부터 대미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는데요.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분석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3시쯤 미국 뉴욕에서 민간 헬기가 맨해튼 인근 허드슨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헬기엔 스페인에서 관광으로 온 일가족 5명과 조종사 1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추락 과정에서 6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헬기 프로펠러 등 기체가 공중에서 분해되면서 강물로 급강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6월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47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하마스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스라엘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단일 클론 항체 치료법과 기타 약물 개발 시 동물 실험을 인공지능 AI에 기반한 새로운 모델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FDA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약물 안전성을 개선하고 연구 개발 비용과 약값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자고 나면 바뀌어서요. 네. 그런데 이거를 참모들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져서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 이 상호관세 부과가 시작된 지 13시간 만에 90일 유예한다는 쪽으로 갑자기 바뀌어서 그렇죠. 배경에 관심이 쏠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겁을 먹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시장에 이렇게 신호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언론들은 금융시장의 위험 신호, 월가의 반발, 정치권의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는 8일 저녁부터 9일 오후까지 18시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 참모들이 많은 공화당 의원, 외국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정책을 바꿔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건데요. 특히 8일 밤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권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네. 현장 민심을 체감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특히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공화당 상원 의원이 상호관세 이렇게 계속 고수하면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주에서조차 중간 선거와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대표적인 친 트럼프 인사인데요. 이 그레이엄 상원 의원을 포함해서 공화당의 상원 의원 몇 명이 이 밤에 8일 밤에 폭스뉴스에 출연을 했습니다. 관세 문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송 볼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네. 문제가 있다라는 걸 조목조목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방송이 끝나고 이 의원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1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국채 시장이 급락세를 보인 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평가인데요. 지금 관세 폭격 후폭풍으로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가 한순간에 매도 대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게 됐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연동하는 달러 가치, 대출 금리가 요동을 쳤고요. 연방정부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고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입니다. 그렇죠. 부채를 일으켜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 채권 시장의 경고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분석인데요. 특히 이제 폴리티코, CNN, 월스트리트저널은 대통령의 마음을 180도로 돌린 결정적인 인물은 베선트 재무장관이었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이 베센트 장관이 국채 가치 하락 추세가 심각하다. 이러다가는 불법 이민자 추방 같은 국정 과제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부채 상환 비용이 가파르게 늘어서 연방 정부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라는 걸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일단 완화하고 중국에만 강경책을 유지하자 갈라치기 전략을 제시했는데 이게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바뀌니까 이제 행정부 당국자들이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니까 이건 큰 그림이었고 갑자기 방향을 바꾼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해명에 나섰는데 네. 문제는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 대표부 대표조차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원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관세 부과가 유예되는 일은 절대 없을 맞아요. 거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뭐 했는데 심지어 가짜 뉴스다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그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하겠다라는 걸 SNS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리어 대표도 그걸 이제 휴대폰으로 보고 당황하는 걸 봤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추궁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 그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관세 유예 깜짝 발표가 사실상 시장 조작에 해당한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9일 오전에 뉴욕 증시가 개장된 뒤에 트루스 소셜에 지금이 매수 적기라는 글을
글을 올렸고요. 오후에 관세 유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이런 메시지를 띄우고 오후에 정책을 바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자마자 증시는 당연히 폭등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리처드 페인터 미네소타대 법학 교수는 대통령이 시장 조작에 가담했다는 비난에 노출될 수 있는 시나리오였다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키워드가 손해 없이 눈에 띄게 보복한다. 네. 이래요. 이제 중국이 그렇습니다. 어떤 입장을 내놓겠죠. 네, 이 맞서겠다라는 네. 뜻을 나타냈는데요. 중국의 상무부가 10일자로 미국의 압력과 괴롭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애국 소비 장려 메시지가 확산되고 있어요. 미국 거 쓰지 말고 우리 거 쓰자. 뭐 이런 얘기가 확산이 되고 있고 네. 지금 중국의 국내 총생산이 134조 9,084억 위안 약 2경 6,754조 원으로 작년 경우인데요. 2023년보다 5%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네. 이 중에서 44%가 내수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압박해도 그렇죠. 중국이 버틸 수 있는 거 힘이 아니냐. 있죠. 네, 이렇게 네네. 얘기가 꼽히고 있는데 지금 중국 당국이 내놓은 또 하나의 대책은 그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서 그러면 우리는 미국 영화 수입량을 줄여보겠다라는 대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한령 때문에 우리도 많이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미령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 국가영화국은 미국 정부가 중국의 관세를 함부로 부과하는 잘못된 행위는 국내 관객의 미국 영화에 대한 호감도를 더욱 낮출 것이다. 우리는 시장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 영화 수입량을 적절하게 줄이겠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영화 시장 규모가요.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큽니다. 네. 그래서 중국 영화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화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타격을 크게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에 중국에서의 영화 흥행 수입이 우리 돈으로 8조 4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는 중국에서 국내 영화 인기가 더 높아요. 헐리우드 영화 인기가 예전만 못한데 네. 작년에 미국 영화가 중국에서 거둔 매출이 중국 박스오피스 전체 매출의 3.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영화를 막아도 지금 크게 손해를 볼 그러네요. 이유가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미디어 시장 전문가들은 이건 중국에는 불리한 점이 거의 없는데 동시에 엄청나게 이목을 끌 수 있는 보복 방식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 점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 헐리우드 영화사들의 타격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러게요. 그 미국에서만 보면 작년에 중국 시장에서 올린 수익이요. 우리 돈으로 8,500억 원이 넘어갑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규모거든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작년에 93편의 영화를 수입했는데 이 중에 33편이 미국 영화였는데 이제 이걸 확 줄여보겠다는 얘기고요. 당장 30일에 중국 개봉이 확정됐던 미국 영화가 있었습니다. 마블의 썬더볼츠가 있었는데 개봉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블록버스터일 텐데요. 네, 그리고 아주 많이 기대를 하고 있던 영화가 5월에 개봉될 예정이었던 톰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딩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를 더해서 얼마나 더 올라갈까 했는데 네. 이제 문화 콘텐츠로 그렇습니다. 보복을 한다. 자, 어떤 또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됩니다. 다음 키워드 미국의 샤워를 다시 위대하게. 미국을 위대하게 또 무엇을 네, 위대하게 이런 얘기 그러니까요. 많이 샤워를 샤워. 왜냐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문제만 계속 내놓는 게 아니고요. 네. 수많은 행정명령에 계속 서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9일에 서명한 행정명령이 뭐였냐면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에 도입됐던 수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그 행정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의 샤워를 다시 위대하게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키워드를 네. 뽑은 건데요. 네. 오바마 행정부가 2013년에 시판 샤워기가 분당 최대 2.5갤런 약 9.5리터까지만 물을 뿜도록 규정을 제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샤워가 미국 가정의 일일 물 사용량의 20%를 차지하기 때문인데 수압이 세면 물과 에너지 낭비가 심해진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제한을 한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일기인 2020년 8월에 이 규칙을 샤워기 전체가 아닌 개별 노즐에만 적용하도록 규칙을 좀 완화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2021년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니까 이걸 오바마 때로 다시 되돌렸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예. 이번에 그 되돌린 거에 동의를 할 수 없다면서 자신이 2020년에 내렸던 행정명령을 다시 복원시켰는데요. 네. 이번에는 샤워기는 물론이고 변기, 식기
세척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전제품에 대한 수압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를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 정권이 강화하면 공화당 정권이 완화하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 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내 아름다운 머리를 위해 멋지고 강한 수압의 샤워를 원한다. 예. 지금은 머리를 적시려면 샤워기 앞에서 15분이나 서 있어야 되는데 아니 물이 똑똑똑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냐? 아니 저는 이런 행정 명령이 있다는 것도 그러니까요. 이게 네. 계속 반복됐다는 것도 몰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백악관도 미국인을 과도한 규제에서 해방시켜야 된다. 수압에 대한 좌파와의 전쟁도 멈추겠다. 이런 얘기를 함께 내놨습니다. 참.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수압을 굉장히 그동안 여러 번 강조했어요. 네. 2019년에도 수압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변기물을 한 번이 아니라 10번, 15번씩이나 내린다. 네. 2020년에도 샤워하고 싶고 손을 씻고 싶은데 수압이 약해서 물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걸 완화를 시킨 건데 자, 이 행정명령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납세자들이 수도요금을 내는 만큼 강한 수압의 샤워를 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네.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면 물과 에너지를 아껴야 된다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건데요. 네. 다만 AP통신에 따르면 비영리단체인 가전제품 표준인식 프로젝트가 내놓은 조사 결과가 있는데 소비자 후기를 인용해서 이전 정부 때 판매된 시판 샤워기 수압은 별 문제가 없다라는 지적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안 된다. 똑똑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예, 이런 물방울 나오는데 머리를 감을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샤워를 위대하게라는 행정명령까지 네. 나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어둠이 다가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지금 미국인들이요 전쟁이나 전염병 아니면 심각한 기후재난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았을 때 스스로 대처하기 위해서 적극 나서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가 이런 사람들을 준비된 시민 이렇게 불렀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긴 했는데 좀 비주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예전에는 극우단체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총기 소유에 대한 인식도 그래서 좀 바뀌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플로리다에서 그 10명의 남성들이 위장복에다가 AR-15 소총 탄약을 가득 채운 조끼도 입고 오. 근거리 조준경 소음기 적외선 레이저 이거 거의 전투병사 그러니까요. 군복이잖아요. 오. 그래서 전직 군인으로부터 특수작전부대와 정예 법집행 부대에서나 볼 수 있는 저격 전술을 배우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군인 뭐 극우 민병대원이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조종사, 간호사, 뭐 건설회사 임원들이었는데 네. 이날 훈련에 참여한 한 남성 얘기를 들어보면 람보가 되겠다는 환상 같은 건 없다. 코로나 확산, 허리케인 같은 위협 속에서 자력 방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날 훈련을 주관한 업체 이름이 총보리와 손도끼라는 곳이었는데요. 아이고, 무시무시하네요. 네, 이 회사가 언젠가 닥칠지 모르는 종말에 대비해서 총기 훈련, 뭐 통신과 의료 처치, 야간 사격, 드론 정찰, 주택 농장 뭐 이런 것 등으로 훈련 영역을 넓히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CEO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을 때 네. 민간인들이 자력을 방어하지 못하고 힘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차리게 됐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SNS로도 이제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 제목이 암흑이 다가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비하는지 그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라는 건데요. 이외에도 한 전직 육군 장교도 지금 뭐 매복, 관측소 설치, 군사 보병 전술을 설명하는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 네. 이게 하나마다 수십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 지도나 항법 지점 표시용 각도기, 나침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된 훈련 키트도 판매하는데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점차 이런 활동이 좀 넓어지고 있는데 그 예전에는 이런 걸 하려고 해도 기업들이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후원에 나서면서 조금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상황이 좀 불안하다. 그렇죠. 이렇게 느끼는 네, 사람들이 많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잖아요. 네.
뭐 예측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에 대한 대비는 물론 뭐 네,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인식을 네, 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당등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키워드 현실화된 마이너리티 리포트. 그러니까 이 영화였잖아요. 예.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범죄를 미리 예측을 예측하는 해서 거죠. 범죄자를 처단하는 치안 시스템이었는데 영국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가디언지가 보도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현재 수천 명의 정보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예. 심각한 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살인자가 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는 이른바 살인 예측 프로그램이라는 걸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거는 위험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 공유 이렇게 이름이 조금 순화가 됐다고 하는데 리시 수낙 전 총리 정부에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대요. 네. 그래서 경찰서와 보호 관찰소를 비롯한 다양한 곳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 감시기구인 스테이트워치는 이거를 밝혀낸 뒤에 이게 굉장히 냉정하고 디스토피아적인 일이다라고 비판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해나 가정폭력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범죄자뿐만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이나 범죄 피해자의 정보까지 동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또 정신건강, 중독, 자살, 취약성, 자해, 장애에 관한 개인정보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인데요. 결국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까지 프로젝트에 사용이 되면서 소수민족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 편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당연히 연구용 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소 한 건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데이터만 사용한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지만 스테이트워치는 범죄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은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알아볼까요? 먹지 마세요. 치아에 양보하세요. 글로벌 패스트푸드 브랜드인 KFC가요. 호주의 구강관리 회사인 하이스마일과 협업을 해서 한정판으로 치킨만 치약을 내놨는데 이게 치킨 맛이야. 네, 완판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의 치킨 비밀 양념에서 영감을 받은 맛의 치약이라는 건데요. 네. 갓 튀긴 오리지널 치킨을 한입 베어문 듯한 풍미를 남기면서도 입안을 산뜻하게 해줍니다라는 소개가 붙었다고 합니다. 입안이 산뜻해질까요? 그런 느낌이 들까요? 치킨 먹은 네, 느낌인데. 그래서 지금 이게 한 개에 한 19,000원 정도로 좀 비쌌는데도 오. 48시간 만에 와. 매진이 됐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일상 속 필수품의 재미를 더한 유쾌한 콜라보다라고 설명을 내놨는데요.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추가로 생산하는 계획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너무 잘 팔려서요. 네. 그래서 지금 SNS에서는 이 치약에 대해서 닭다리 먹고 양치까지 양치도 즐겁게 저는 이걸 쓰면 계속 양치할 것 같아요. 다른 맛으로. 이거 먹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라이트하우스 패밀리와 하이 들려드립니다. When you're close to tears, remember someday it'll all be over. One day we're gonna get so high. Though it's darker than December, what's ahead is a different color. One day we're gonna get so high.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일주일 만인 오늘 오후 5시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울 서초동 사저로 이동합니다. 경호 지원은 법적으로는 최대 10년이지만 관례상 종신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 반대 집회가 예고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의 격분에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지지자 30대 남성 이모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대선 슬로건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AI 산업 강화를 위한 대선 공약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주 4.3 기록물과 산림 녹화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제주 4.3 기록물은 제주 4.3으로 발생한 대규모 민간인 학살에 대한 피해자 진술과 진상규명, 화해 과정에 대한 기록으로 인권의 중요성과 제주 도민들의 화해와 상생정신의 세계사적 의미를 인정받았습니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초등학생 어린이를 차로 친 뒤 달아난 혐의로 50대 남성 운전자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아동은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의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을 넉 달 연속 내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라 대외 여건이 악화됐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브라질 상파울루로 가보겠습니다. 유재만 통신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로 정말 그야말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데 브라질은 오히려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남미 최대 농업국인 브라질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틈새를 노려 새로운 시장 개척과 농산물 수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네. 브라질은 중국의 대두를 대량으로 수출해왔고 이제는 미국이 전통적으로 지배해온 옥수수와 수수 시장에서도 입지를 넓히려고 합니다. 네. 지난해 11월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브라질이 중국의 옥수수와 수수를 수출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네. 옥수수, 수수 수출에 있어서 뭐 실제로 성과가 좀 있습니까? 브라질 옥수수 및 수수 생산자 협회에 따르면 중국 세관 당국자들이 오는 5월 브라질의 주요 생산 지역을 방문해 농장과 가공시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중국의 승인으로 브라질에서 생산량이 증가하겠지만 단기간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브라질은 현재 연간 4천만에서 5천만 톤의 수수를 생산하고 있지만 항만 우선순위 문제도 있고 1억 2천만 톤 이상의 저장시설이 필요한데 지금은 상당히 부족하고 이러한 물류 장애로 인해 생산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지만 중국의 대형 농업기업 코프코 같은 주요 구매자가 충분한 가격 보장을 제공한다면 브라질의 수수 생산량이 2년 이내에 2배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생산자들이 좀 긴장해야겠는데요. 우려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두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좌절감을 표명하며 네. 브라질 등 외국 대두 생산자들은 올해 풍부한 수확량을 기대하고 있고 미중 무역 전쟁 재개로 인한 모든 수요를 충족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브라질이 미국의 무역 정책으로 인한 단기적 이득에만 집중한다면 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2018년에서 2019년 첫 미중 무역 갈등 당시 브라질이 중국에 대한 돼지고기 수출을 크게 늘렸지만 중국이 자국 내 돼지 사육을 재건한 후 수요가 급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옥수수와 수수 생산이 너무 빠르게 확대될 경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네. 또한 트럼프가 브라질의 대중국 수출 급증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경우에 정치적 반향도 우려됩니다. 네. 브라질은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기회창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지만 시장 다변화와 장기적 전략 없이는 오히려 취약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브라질과 중국이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해서 밀접한 관계 맺으면서 이전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다고요. 네, 브라질은 트럼프의 재집권에 대비해 주요 G20 정상회의 등 여러모로 중국과 밀착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네. 중국과 브라질의 이해관계는 상호 보완적이기에 양국의 협력이 가능한데요. 트럼프가 중국을 겨냥한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미국 농산물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서는 브라질 대두 비축에 들어갔고 미국 농산물을 브라질산으로 대처하고 나선 것으로 변화부터 닭고기 거의 모든 품목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은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 국가에 7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현재 중국 기업은 브라질 전기 공급의 약 10%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내 다수의 항구와 도로도 중국 기업이 건설했고 현재 브라질 중부와 동부 및 북부 항구를 연결하는 철도도 건설 중입니다. 그렇군요. 한편으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세계 지배하는 폭군이다. 관세 정책 실패할 것이다. 아주 강하게 비판했네요. 네, 룰라 대통령은 8일 상파울루의 한 행사에서 어떤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자기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네. 대서양을 횡단하는 거대한 화물선을 붙잡고 이렇게 갑자기 배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이건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폭군이 되고 싶어 한다며 국제 무역을 일방주의로 몰아붙이는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네. 자,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유재만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구정은의 수상한 GPS입니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독일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독일 뭐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이제 차기 정부의 윤곽이 나온 거죠. 네, 그 불안불안한 거 조금이라도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독일의 그 주류 정당이라고 하면 원래 그 양대 정당이라고 예전에 했던 지금은 뭐 지지율이 그 극우 세력인 독일 대한당, AfD 이런 데 워낙 올라가서 그렇죠. 지금 좀 양대 정당이라고 부르기가 조금 못한데 어쨌든 기민기사연하고 그다음에 3인당 그렇죠. 이 두 정당이 이제 극우를 배제하고 둘이 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이제 차기 총리가 될 이 메르츠의 기독민주당이 2021년부터 이제 집권 연정을 이끌었던 그 중도 좌파 3인당하고 합의했다. 이렇게 9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독일을 위한 책임이라는 146쪽짜리 연정 합의문을 내놨는데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못해요. 이런 거는. 네. 그래서 두 당이 이러이러하게 합의를 해서 하는 거죠. 차기 정부에서는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라는 거를 담은 그런 로드맵을 이제 공개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극우 정당이 부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을 잡은 건데 네. 이렇게 당 수뇌부들이 합의하면 바로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어떤 않고요. 일단 뭐 절차들이 되긴 있겠죠? 되겠지만 절차가 있어서 네. 이제 양쪽이 각자 자기 당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3인당 같은 경우는 당원이 뭐 한 35만 명에서 38만 명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온라인 투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민당은 독일 전체 중도 우파 정당 이름이 기민당인데 네. 바이에른 주에만 기사연이라는 당이 있어요. 예. 그래서 두 개가 보통 기민당 정권 그러면 그 두 개를 합쳐서 말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기민기사연 그러니까 한 지역에만 당 이름이 달라서 네. 근데 그래서 기독민주당하고 거기 이제 바이에른 기독사회당 이 연합이 둘 다 또 거기도 자기 나름대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되거든요. 기민당은 28일에 이제 전당대회를 해서 네. 뭐 당원 과반 찬성해야 되고 3인당은 온라인 투표인데 이게 29일까지 투표를 합니다. 네. 근데 아마 뭐 통과가 될 것 같고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일단 그런 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은 뭐 5월 초에는 그 연방의회 분데슈타크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메르츠가 취임을 할 것 같은데 독일 언론들에서는 5월 6일이나 7일에는 취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조기 총선 치르고 조금 예상보다 빠른 거죠. 한 예. 45일 만에 합의가 된 건데요. 예, 이게 이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가장 최근에 그 기민당 정권이었던 네. 뭐 너무 길었기 때문에 최근이란 말도 좀 이상하네요. 1, 2, 3, 4기를 집권을 했었는데 메르켈 네. 총리가 1기, 3기, 4기를 사실 다 3인당하고 대연정을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중도 우파와 좌파가 같이 손을 잡는다고 해서 우파끼리 뭐 좌파끼리 이게 아니라 좌우가 손잡는 이거를 이제 독일에서는 대연정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2000년에 1기 때 연정협상은 하는데 총선 끝나고 65일 2달 넘게 걸렸고 2기는 이제 메르켈 기민당 혼자서 했었고 3기 연정협상 때는 86일. 그다음에 2017년에 4기 협상할 때는 무려 171일이 걸렸습니다. 이번에 45일 만에니까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된 거군요. 네, 굉장히 빨리 한 거예요. 사실 네. 그 2021년에 지금의 그 이제 곧 물러날 올라프 슐츠 3인당 총리가 그때 연정협상할 때는 네. 기민당이랑 손을 잡을 거냐 누구랑 잡을 거냐 이거 가지고 무슨 뭐 신호등 연정 뭐 오멀 뭐 네. 자메이카 연정 막 네. 이제 네. 그때는 이제 59일이 걸렸는데 그때 그것도 이 정도면 빨리 된 거죠. 거다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빨리 합의가 됐고 네. 일단 정부 구성 둘러싸고 이렇게 교착 상태라든가 불확실성이 줄어든 거 그렇죠. 이건 일단 다행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메르켈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4기 집권 중에 3기 그러니까 17년 중에 4년 빼고는 전부 다 3인당하고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정을 한 게 사실 장기 집권과 그 정치적인 안정의 어떤 요인이기도 했었고요. 국민들도 좀 익숙한. 예, 익숙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안정감을 주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그 숄츠 총리도 그 본인이 메르켈 이제 마지막 내각에서 이제 3인당 쪽 몫으로 부총리하고 이제 경제 재무장관 했었고 그리고 사실 그 사람도 3인당 소속이지만 선거 때는 내가 메르켈 후임이다 하면서 이제 집권했었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정작 집권할 때는 기민당하고 그때 기민당이 좀 보수화된 게 있었고 이전 메르켈 때보다 그래서 기민당이랑 손 못 잡고 그리고 뭐 독일 대한당은 제외하고 그렇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녹색 자민 연정을 꾸렸었잖아요. 근데 네. 서로 안 맞는 정당들 다 갖다가 한 지붕 세 가족 하다가 어렵죠. 결국은 이렇게 된 지지율 거죠. 떨어지고 네. 이제 이 상황이 됐는데 네. 지금 이제 기민당 이끌 이제 메르츠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정권 탈환한 뒤에 옛날로 돌아간 거죠. 다시 대연정을 택했고 그래도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독일 내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에다가 네, 네. 그래서 좀 익숙한 안정 구도로 가겠다라는 선택이고 그리고 또 기민당이 아무리 중도 우파여도 네. AF 대랑은 안 하겠다라고 이거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요. 뭐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네, 독일 대한당은 안 되는 거죠. 일단. 예, 안 되는 거죠. 연정 안에는 들어올 수 예, 없는 전혀 거죠.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예. 자, 연정 로드맵이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외국 언론들 이코노미스트라든가 이런 독일 밖에서 평가한 걸 보니까
놀랄 내용은 없는 일상적이고 중도적인 문서다. 이거 뭐 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가장 야심찬 거를 찾고 찾아봐도 앞으로는 달 착륙 미션에 뭐 독일인도 한번 보내보겠다 이런 정도. 뭐 그건 뭐 주된 공약은 당연히 아니고요. 네. 근데 사실 양당의 입장이 예전에는 많이 연정하면서 수렴됐었는데 다른 부분들이 남아있긴 하거든요. 아무리 중도여도 좌우가 좀 다르고. 그렇죠. 근데 결국 대연정에 합의한 거는 절충을 많이 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기민당의 특히 우파들이 주장해왔던 게 부자 감세, 기업 감세. 이거는 부자 감세 뺐습니다. 네. 그래서 3인당의 생각대로 저소득층하고 중산층은 가구 세금을 감면해주되 네. 기업들이 아우성치니까 기업들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세금을 그래도 줄여준다. 그리고 기업 독일은 이제 자동차가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 자동차 이런 거는 보조금을 좀 지급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고 네. 그다음에 이민자 규제. 이민자 규제에서는 이거는 그 3인당이 여기서는 조금 또 좀 물러서기는 했어요. 양쪽 다 물러섰습니다. 네. 이제 이민자 문제가 사실 AfD의 부상을 가져오고 워낙에 이제 뜨거운 이슈였는데 그렇죠. 이 메르츠 총리는 굉장히 총리 후보자는 사실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었어요. 기민당 안에서도 굉장히 오른쪽에 가 있던. 네. 그래서 1월 달에 뭐 총선 앞두고 뭐라고 했냐면 국경에서부터 망명하라는 사람 다 돌려보내겠다. 근데 이거는 독일에서도 찬반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아무리 반이민 정서가 많아도 이런 거는 조금 인권 문제라든가 그리고 심지어 메르츠는 AfD랑 손잡고 이제 반이민 법안 의회에서 통과시키려다가 뭐 정치적으로도 역풍 맞고 그랬는데 일단 이민자 규제를 강화하는 거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네. 대신에 뭐 3인당 입장도 반영을 했고 3인당은 여전히 망명이라는 건 인간의 기본권이다. 독일은 이민자의 나라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민자 규제를 강화하겠지만 뭐 국경에서 돌려보내는 거 이런 건 빼고 네. 다른 유럽국들과 뭐 협의하겠다 이런 선에서 일단 봉합을 했고 그리고 뭐 재정 문제에서도 이제 그 우파들은 강력하게 부채를 줄이는 것부터 해야 된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3인당 쪽에서는 국민들의 살림이 문제다. 소비력이라든가 구매력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렇게 큰 재정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네. 여기서 이제 메르츠 같은 경우는 입장이 엄격한 재정 규칙을 조금은 완화해서 일단 뭐 국방이라든가 인프라에 투자해야 된다 정도였는데 네. 이거는 조금 당내 보수파 눈치를 보느라고 앞으로 기준을 다시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든다? 그러니까 잘못 말하자면 모든 게 좋게 말하면 중도고 합의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애매하고 이게 좀 획기적인 건 없고 예. 뭔가 바꾸겠다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강력한 그런 건 좀 없는 그런 연정 구성안입니다. 네. 근데 3인당만 보면 총선에 사실 어떻게 보면 패한 건데. 됐죠. 참패였죠,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연정 협상은 좀 잘했다. 네, 그런 거죠. 예. 3인당이 지지율이 너무 또 16%막 이렇게 막 떨어졌었고 예. 총선에서 그래서 이제는 사실 뭐 최저득표였죠. 양대 네. 정당이라고 하기도 좀 못한 그렇죠. 처지가 됐고 정권도 잃은 거고 그랬는데 그렇죠. 연정에 들어가서 다시 집권당이 되고 입김이 조금 들어가 예. 있거든요. 지금 내용에. 예,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정책 같은 거에서도 많이 좀 의견을 좀 제시를 해서 많이 받아들여지게 했고 네. 그리고 일단 연정이기 때문에 이제 내각이 뭐 숫자가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로 봐서는 내각이 16개 자리가 있는데 네. 그 강요직 중에서 3인당이 최소 7개. 오. 예, 그럼 16% 얻은 정당치고는 네, 네. 굉장히 잘한 거. 그래서 사실은 기민당 쪽에서는 네. 이제 메르츠 총리가 될 차기 총리 메르츠가 이 정치인이긴 하지만 내각 경험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협상을 잘 못해가지고 한마디로 3인당의 이 달코 다른 메르켈 때부터 그렇게 연정 협상의 도 같은 네. 3인당한테 이제 밀린 거 아니냐라고 좀 기민당에서 조금 그런 목소리가 많이 있대요. 네. 근데 이제 메르츠 같은 경우는 과거에 메르켈이 집권하고 있는 그 기나긴 동안에 메르켈 전 총리 인기가 되게 높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메르츠는 그때 기민당 안에서 되게 보수 우파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메르켈 총리를 엄청 비난을 많이 하는 쪽 각을 세우는
뭐 정치적으로 성공하려면 뭐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네. 근데 본인이 이게 이제 집권해야 되니까 결국은 메르켈 노선대로 간 건데 이게 기민당 입장에서 보면은 네. 보수파들이 보기에 뭐 후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이런 거 보면서 네. 의견이 달라도 이렇게 극단적인 목소리를 제어하기 위해서 서로 협상하고 정책을 그래도 최소한에게 공통 분모를 찾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거를 최대 공약수로 만들고 이런 거 협상하고 그렇죠. 타협한 이런 독일식 정치 네, 네. 되게 좀 변화가 느리다고는 하지만 이게 좀 정치적인 안정을 가지고 좀 부럽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정부를 어떻게 나눠 갖게 되는지 어떤 밑그림 같은 게 나왔나요? 네, 발표를 한 건 아닌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전에 전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독일 언론들이 이제 한마디로 무슨 자리 누가 가질 거다 네. 얘기를 하는데 3인당이 이제 대연정의 이제 그 파트너로서 재무라는 건 이제 경제 쪽에 장관 겸 부총리 하고 그다음에 국방 이런 요직을 차지하게 되고요. 네. 이제 기민당이 그렇게 되면 뭐 외무부나 지금 내무부 같은 걸 맡을 것 같은데 네. 기민당이 이제 뭐 국내 안보라든가 이민 문제 이런 거를 그 자기네들 주장대로 좀 주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도이체벨레 같은데 보도한 거 보니까 이전에 독일이 그 특히 숄츠 내각 같은 경우는 여성 굉장히 그다음에 이민자 출신 네. 이번에 그런 거는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기민당의 보수파들이 좀 많기도 하고 네. 그래서 주요 요직은 거의 다 이제 남성들이 차지하는 좀 후퇴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네. 일단 3인당 몫의 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3인당 그 공동지도자인 라스 클링바일이 이제 맡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메르츠가 총리가 되면은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니까 뭐 1949년 콜로타 아데나워 이래로 뭐 가장 나이 많은 취임할 때 나이가 많은 총리가 될 거라고 하는데 네. 클링바일은 47살 비교적 젊은 나이에 부총리를 맡게 돼서 또 연정 파트너이면서 좀 그런 이미지 가져갈 것 같고 네. 외교장관으로는 기민당에서 그 요한 바데풀이라고 유력 정치인이 있는데 네. 의회 뭐 지도부인 여기든 대러시아 강경 발언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민 문제하는 내무장관은 그건 이제 기민당 안에서 그 바이에른의 그 기사연 네. 기사당 그 바이에른 쪽 몫으로 가져갈 것 같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서 주목받는 자리인데 그렇죠. 지금 맡고 있는 사람이 그 3인당 소속의 그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장관이에요. 네. 근데 여기가 유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이 사람이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독일 모든 정치인 중에 제일 선호되는 그렇군요. 지지받는 정치인이기도 인기가 하고 많군요. 네. 그리고 메르츠 총리가 되면 이제 강요직 경험이 없는데 네. 국방 강화하겠다 많이 얘기를 해놨잖아요. 지금 뭐 예산도 늘리겠다, 그렇죠. 뭐 이것저것 하겠다, 뭐 징집도 부활시켰다 그런데 이번에 연정안에서 빠졌어요. 그거는. 근데 아마도 이 국방과 관련된 거는 결국 이 3인당의 피스토리우스 장관이 유임되면 이제 맡아서 네. 좀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독일 대한당 2위였는데 연정에 참여하지 못했고 차도표 못할 것 같아요. 막혀 있어요. 근데 이 대연정 보고 반응이 나왔나요? 지금 사실 선거 끝난 다음에 네. 이 독일 대한당은 지지율이 계속 좀 올라갔어요. 예, 더 올라가서 그러니까 9일 그 엊그제 발표된 그 입소스 여론조사에서 네. 지지율이 이제 기민 기사연까지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지지율 25%. 지지율만 보면은 독일의 1위 정당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당 공동지도자 그 알리스 바이델이 우리가 여론조사 기준으로 보면은 처음으로 독일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됐다. 여기 완전 신났죠. 그래서 이 대연정, 사실 그 대연정이라는 게 좋긴 하지만 결국 오래된 구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독일 대한당을 찍은 사람들의 상당수는 뭐 반이민 이런 것들도 있지만 뭔가 좀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 알리스 바이델은 시민들이 원하는 건 정치적인 변화다. 기민당, 3인당 연정 계속하라고 하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메르츠가 뭐 이민 규제 엄청 강화하겠다더니 결국 3인당이랑 손잡으면서 누그러뜨린 거 뭐 이런 거 비난하고 그다음에 또 지방선거에서 떴던 그 자라 바겐크네이트라고 이 좀 좌파 급진 세력으로 분류되는 이제 거기서도 네. 이 뭐냐 기민 3인 연정에서 지금 경제 위기에 무역 전쟁에다가 상황이 이런데 해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거 사실 좀 일리 있는 지적이기도 해요. 아까 말 설명드린 거 듣고 아셨겠지만 네.
좀 획기적인 게 명확하게 근데 뭘 또 어떻게 사실 하겠다는지. 획기적인 뭐가가 나올 수 또 없는 없죠. 국면이기도 예, 하지만 예.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메르츠가 총리로서 이렇게 개인 인기가 좀 낮은 거 이것도 좀 문제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도 메르켈 네. 같은 경우는 결국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기민당의 인기는 메르켈 집권 내내 낮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3인당하고 대연정을 했던 거고 계속. 네. 근데 메르켈의 인기는 되게 높았거든요. 기민당은 별로여도 네. 이번에는 독일 그러니까 개인의 안에서도 인기가 예, 좀, 메르츠가 총리로 적합하다. 이게 총선 끝난 직후에 이제 3월 초에는 그래도 40%였는데 지금은 30% 초반으로 아이고, 하락한 그렇군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 국가들의 반응은 어떤지 좀 또 궁금해요. 역할이 크잖아요. 이 독일이. BBC 방송에서 보다면서 이 연정 합의문 독일이 돌아왔다. 이거 예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트럼프 시대 끝나고 미국이 돌아왔다. 이제 그건데 네. 사실 이 메르츠 총리의 이번에 연정 합의 발표 때 메르츠 차기 총리가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메르츠가 이번 기자회견에서 뭐 이제 유럽은 다시 독일을 의지할 수 있다. 독일을 다시 선두로 끌어올릴 것이다. 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총선 승리한 직후에는 뭐 나토의 효력을 의심하면서 네. 우리가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다 지금 이번에 메르츠 이번에 그것도 다 물러섰어요. 그래서 뭐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할 말이 있느냐 전할 메시지가 있냐고 했더니 그냥 독일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다. 또 미국을 향해서도 영어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굉장히 그러면 약간 좀 꼬리를 네. 내린 느낌? 아, 그렇죠. 예. 독일어로 그러- 했어야 됐는데.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연정 합의문에서는 독일과 미국 관계가 그동안에 대단한 성공적이었고 뭐 앞으로도 대서양 협력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익숙한 문구들의 나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독일의 차기 총리가 트럼프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 강한 사람들 센 사람들 상대해야 되는데 유럽국들 쪽에서는 조금 불만스러울 수 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경제도 좀 살려야 되고 산적한 뭐 과제가 있는데 많습니다. 경제를 그렇게 한술에 살릴 가능성도 어렵겠죠. 좀 낮아 네. 보이고 지금 그 부분에서는 아직은 뭔가 또렷이 제시는 못하고 있는 상황 앞으로 좀 더 네. 봐야겠죠. 글로벌 관세 전쟁도 있어서 여기에 어떻게 큰일입니다. 대처할지 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수상한 GPS 독일이 돌아왔다. 좌우대 연정을 구성한 독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